허영선의 제주 4.3을 묻는 너에게. 제4장 잠 못 이루는 섬. 몽실몽실 구름이 한라산 허리를 휘감아 돌고 있는 연두빛 혹은 진초록 산자락. 그 아래 3355 정담을 나누는 사람들, 아이를 하는 아낙네, 고사리를 꺾는 단발머리 소녀, 뛰노는 아이들. 화가 강여배의 이 그림을 보고 내가 물었지. 소풍 나온 풍경이냐고. 얼핏 보면 그렇구나. 눈이 시리도록 파릇한 봄들은 흡사 소풍 나온 사람들처럼 북적거리고 있구나. 그러나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자. 한라산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표정이 예사롭지가 않음을 알 것이다. 뭔가 알 듯 말 듯 불안감과 기대감이 깃든 표정이고, 한켠에선 막대기를 들고 보초 서는 사람도 보인다. 그때가 아니라면 그들은 소풍을 간 것이고 그림은 아름다운 한 폭의 풍경화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화가의 제주 민중항쟁사 연작 가운데 하나인 4.3을 상징하는 그림 한라산 자락 사람들이란다. 그 사람들은 남한만의 단독선거, 곧 닥쳐올 50선거를 거부하기 위해 5월의 푸른 산으로 깃든 사람들이었지. 그러고 보면 백성들은 과연 어디가 이길까, 정말 꿈꾸는 새 세상이 올까 점치고 있는 듯이 보이지. 그 5월 사람들은 마을 가까운 오름 혹은 그 못 미치는 숲에서 얼기설기 움막을 짓고 잠시 피난 생활을 했다. 손에 손에 보따리와 대바구니를 든 사람들, 아이를 업고 하는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졌다. 말과 소도 짐을 실어 날랐지. 가재도구와 일주일치가량의 식량을 들고 산으로 올랐다. 걸을 수 있는 자들은 거의 모두 산에 올랐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불안해서 남들 따라 산으로 오른 놈의 대동, 남들 따라서 함께하는 행동, 놈의 대동이란 말처럼 말이지. 순리대로라면 누릿누릿 익어가는 보리밭에 손이 갔을 계절이었다. 어쨌든 산으로 오른 저 사람들은 누구일까? 왜 주민들은 집을 떠나 한라산 자락으로 올랐던 것일까? 그건 무장대가 단독 선거를 무산시키기 위해 선거일에 앞서 주민들을 미리 산으로 올려보낸 것이지. 이때를 살았던 제주시 봉계동 한 체험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50선거 때 우린 전부 산으로 피난 갔어요. 4월 말쯤에 다 피난 갔어. 동네에서는 그때는 선거를 반대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간 거죠. 반대하는 이유는 하여튼 단선 반대로 반대를 하도록 산에서 완전히 몰아간 거죠. 주민들은 타의에 의해서 주민들도 분단이 되는 걸 원치는 않았지요. 그렇게 5, 6일 정도 살았을 겁니다. 선거 가까워서 올라가서 선거 끝나니까 바로 내려가라 해서 내려왔지요. 미군정은 더욱 초조했다. 그들이 보기에도 제주도는 다른 지방과는 다른 것이 뻔했다.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단독 선거,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며 4.3 무장봉기가 발발한 지역이 아닌가. 때문에 선거를 반대하는 좌익의 공세가 거세질수록 미군정과 경찰의 공세 또한 치열했던 것이지. 이윽고 5월 10일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한 선거일이 밝았다. 비가 추적이는 날이었다. 선거 거부를 위해 산으로 피신한 사람들도 힘든 날을 보내야 했지. 제주도 내 13개 읍면 가운데 7개 읍면에서 각종 선거 반대 활동이 벌어졌다. 무장대는 중문 표선 조천 등지의 투표소를 공격했고 이 과정에서 무장대 측 21명, 경찰 1명,
우익인사 7명이 숨졌다. 무장대는 선거관계 공무원을 납치하는가 하면 선거인 명부를 탈취해갔다. 이날 우익인사와 선거 반대 세력의 인명피해는 전국에서 가장 심했다. 제주도민의 선거 거부 움직임을 눈앞에서 본 미 군정. 그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직접 선거에 개입하기도 했지. 미군은 제주도에서 선거 현장 감시는 물론 선거에 앞서 투표함 수송과 점검 등에도 직접 관여했다. 대흘, 와흘, 와산 등 관내 중산간 마을로 투표함은 운반하지 못해 고민하는 면장을 위협하기도 했지. 무사히 선거를 치르는 것이 목표였던 미 군정은 경비대의 증강, 미 군정 작전 참모의 방문, 딘 소장의 2차례에 걸친 방문 등을 통해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들은 크게 노심초사 긴장했다. 결국 전국 대부분의 도시에서 소요와 유혈 사태가 빚어졌지만 이날 제주도는 전국에서 유일한 50 단독 선거 거부 지역으로 역사의 장에 기록되었다. 이것은 해방된 땅에서 조국이 쪼개지는 것은 안 된다는 제주도 민중의 마음이 강하게 표출된 것이었지.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투표는 그런대로 투표율 과반수를 넘겼다. 때문에 200석의 총의석수 가운데 제주도의 3개 선거구 중 2개 선거구가 무효, 재연의회는 198명의 국회의원으로 출범하게 되었지. 허나 제주도 선거 결과는 미군정의 입장에서는 실패였다. 그들에겐 치명타였다. 제주도의 선거 거부는 미군정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었으니 말이다. 경무부장 조병옥은 극렬하게 제주도의 이 사태를 비난했다. 당혹한 미군정은 50선거 후 제주도 민중들을 탄압하는 정책을 진행시켰다. 이후 경찰 등 토벌대는 숨어버린 청년들을 찾기 위한 노력동원을 벌이지. 또한 자수 공작 등이 경찰에 의해 벌어지면서 많은 중산간 마을 주민이 희생되었다. 5월 20일경 미군정은 야전군 출신의 브라운 대령을 제주 현지 최고 사령관으로 파견한다. 경비대와 해안경비대, 경찰, 미군을 통솔하도록 했다. 제주도 선거의 좌절로 자신들의 카리스마가 땅에 떨어진 미 군정이었다. 때문에 제주도 사태를 무력으로 진압하고 재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르겠다는 강한 의도였다. 이즈음 제주도지사 유해진이 해임된다. 그토록 미군정 수뇌부가 경질을 꺼려하던 유해진을 4.3이 발발하고 나서야 비로소 바꾼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늦은 경질은 미군정 인사정책의 결정적인 실책이었다. 후임은 제주 출신으로 제주도청 3.1 사건 파업대책위원장이었던 임관호, 이어 제주경찰 감찰청장이 최천에서 제주 출신 김봉호로 교체됐다. 그럼에도 제주도 사태는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6.23 재선거마저 치를 여건이 되지 않았다. 결국 선거는 무기한 연기. 강력한 진압작전 끝에 점령기간 내 가장 핵심적인 성과라던 선거가 2번씩이나 실패했다. 미군이 남한을 점령한 이후 제주도에서처럼 격렬한 저항에 부딪혀본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것은 힘의 정책을 내건 미국의 위신을 여지없이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더욱이 제주도의 단독 선거 실패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이 추구해왔던 한국에 대한 정책이 실패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돼버렸다. 한라산 진달래는 검붉은 계절을 토하고 있었으나 그 산깃을 사람들은 한 톨의 희망마저 붙잡을 수 없었다. 지독한 허기와 두려움 속에 희고 노란 풀꽃이 앞다퉈 자지러지게 피어난 봄날. 사람들의 삶은 허둥지둥
쫓기는 날의 연속이었다. 이때 한 신문은 제주도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다. 농림기임에도 들판에서 볼 수 없는 촌민을 만나려 일행은 부득이 마을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철갑 군대 무장을 빌려 입은 일행의 모양을 무엇으로 인정하였는지 길에 서 있던 마을 사람들은 피하는 듯 집 안으로 들어간다. 순박하여야 할 그들의 표정이 왜 이다지도 공포와 회의의 빛에 말없이 어두우냐. 이 마을 역시 한 번 산으로 올라갔다 돌아온 사람들이다. 다시 부락으로 돌아왔지만 옷을 벗고 밤잠을 잔 적이 없었다. 조선중앙일보 1948년 6월 10일자. 누구인가? 누가 순박하여야 할 주민들의 표정을 왜 이다지도 공포와 회의의 빛으로 만들었는가? 날이 설 대로 선 미 군정은 더 한층 강력한 진압작전의 깃발을 들어올렸다. 제주도 사태를 진압하고 6.23 재선거를 성공적으로 실시해야 할 사명을 띠고 파견된 브라운 대령. 그는 4.3 발발 초기 진압작전을 기획하고 실행에 옮긴 핵심 인물이지. 그는 원인에는 흥미가 없다. 나의 사명은 진압뿐이라는 호언을 하면서 섬을 빗질하듯 싹쓸이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었다. 첫째, 경찰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한 주변 도로로부터 4km까지 사이에서 치안을 확보하는 임무를 수행 중이다. 둘째, 국방경비대는 제주도의 서쪽으로부터 동쪽 땅까지 휩쓸어버리는 작전을 진행시키고 있다. 그는 이렇게 자신의 전략 그림을 제주도 정세와 관련해 가진 기자회견에서 공개했다. 그러나 한라산을 관통해 제주도의 서쪽 끝에서 동쪽 끝까지 이르게 한 속탕 작전은 무고한 민간인의 대량 체포만 불러온 강경 진압에 지나지 않았다. 5, 6월 보리 농사를 짓던 조천리의 한 여인은 토벌대가 올라오는 것에 겁이 나 보리밭에 숨다가 경찰에 들켜 총을 맞아 죽었고, 집신 삼던 어떤 농부는 총소리와 함께 군인들이 집으로 들이닥치자 도망가려다 붙잡혀 희생당하는 등 까닭없이 애꿎은 죽음이 이어졌다. 5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검거된 주민만 5천여 명에 달했다. 도민들은 경비대와 경찰의 위세에 눌려 공포감에 떨어야 했다. 한편 이 무렵 제주 농업학교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석방될 때 영문과 한글로 표기된 명함 크기의 증명서를 받고서야 풀려날 수 있었다. 신임 박진경 연대장, 그의 토벌 전략 역시 결코 만만치 않았다. 무자비하고 대대적인 강경 진압 위주의 작전을 전개하고 있었다. 주민들은 초여름인데도 달달 떨어야 했다. 불안한 주민들은 더욱 산으로 계곡으로 도망쳐야 했다. 그러나 박진경은 오래가지 않았다. 시인 고은의 표현처럼 미군정청 딘 소장이 제주도에 와서 박진경의 등을 두들겨주고 간 뒤 중령에서 대령으로 승진한 박진경. 6월 1일 대령으로 고속 진급한 후 진급 축하연을 가진 이튿날인 6월 18일 새벽, 그는 그의 부하 문상길 등에 의해 암살당한다. 미군정 수뇌부는 큰 충격에 빠졌다. 무엇보다 브라운 대령이 제주도 최고 지휘관으로 내려와 경비대와 경찰의 작전을 진두 지휘하는 과정에서 이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었다. 1948년 7월경 제주의 경찰 병력은 약 2,000명으로 불어났다. 더욱이 제주는 빨갱이 섬이라는 선입견을 가진 응원 경찰이 대거 파견돼 옴으로써 사태는 악화될 대로 악화되고 있었다. 이쯤 경찰이 주민들에게 가한 행위는 가혹했다. 이때 중앙언론의 한 특파원은 제주도의 민심을 이렇게 전한다. 불황민 40~50명이 지금 경비 전화선 복구와 지서 돌담 구축 공사 부역으로부터 돌아온다. 맥없이 일행 앞을 지나던 그네들이
제주 출신의 일행의 말에 순시로 사방을 둘러싸고 울음의 바다를 이루고야 만다. 들고 있던 괭이를 돌 위에다 문드리면서 죽으려야 죽을 수 없고 살려야 살 수 없다고 울부짖는가 하면 공포와 울분에 북받친 60대 노파는 무어라 문표를 가리키며 가슴을 두드린다. 붙어있던 집집 문표가 하룻밤에 없어지자 전 불황민이 지서에 인치되어 난타당하였고 또한 학대받고 있다 한다. 죄는 폭도에 있는 것인가 불황민에 있는 것인가. 총소리는 잠잠한데 주름 잡힌 이맛살에 왜 이다지도 우색이 가득하며 터질까 염려되는 울분에 잠겨 있다. 지금은 어떠한가라는 기자의 말에 먼 곳 총은 무섭지 않으나 가까운 총부리가 무섭소다 라고 고함으로 응수한다. 조선중앙일보 1948년 7월 11일자. 죽으려야 죽을 수 없고 살려야 살 수 없다고 절규하는 제주도민들의 목소리가 망망대해 온 섬을 울리고 있었다. 먼 곳의 총은 무섭지 않지만 가까운 총뿌리가 무섭다라고 외치는 섬 사람들. 그들을 감싸줄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1948년 7월 15일 제11연대가 구연대로 재편되고 연대장의 제11연대 부연대장 송요찬 소령이 임명되었다. 송요찬은 미군이 강인하고 용감한 사람이라고 높이 평가한 인물이었다. 11연대는 수원으로 철수했다. 제주도 사태는 8월 초순께에 어느 정도 가라앉은 것처럼 보였다. 그랬다. 제주섬은 유혈이 낭자했으나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는 수립됐다. 9월 9일 북쪽에서도 정부가 수립됐다. 현재 지구 상단 하나뿐인 민족의 분단 체제는 이때 확정된 것이다. 이미 8월 중순께부터 제주도에는 경찰의 특별 경계령이 내려져 있었다. 제주와 목표 간 정기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에 대한 여행 증명 제도가 부활했다. 경찰은 제주도 해안선 봉쇄와 여객 출입의 사찰을 강화했다. 또 8월에만 2차례에 걸쳐 800여 명의 육지 응원 경찰대가 제주로 바다를 건너왔다. 제주도를 향한 무력 소탕전 준비가 들어간 것이다. 그러나 이 소탕 작전에 대해 제주도 현지 당국에는 아무도 아무런 사전 연락도 하지 않았다. 미 제6사단장도 예하부대를 통해 제주도 주둔 군정 중대와 미국인을 지원하도록 명령했다. 제주경찰 감찰청장 김봉호는 이번에 응원경찰대는 단순한 증원이 아니라 단기간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딘 군정 장관 등이 미리 계획한 것이라고 했다. 미군 수뇌부의 개입.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그것은 정부 수립 후인 1948년 8월 24일 이승만 대통령과 주한미 미군 사령관 하지 중장이 맺은 한미 군사 안전 잠정 협정에 따른 것이었다. 이틀 후 주한미군사 고문단이 설치됐다. 단장에는 로버츠 준장. 이들은 주한미군이 철수할 때인 1949년 6월 30일까지 한국군을 지휘할 권한을 갖는다. 주한미군사 고문단은 한국의 육군과 해안경비대, 국립경찰로 구성되는 보안군의 조직과 행정, 장비, 훈련을 책임졌다. 결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미군은 여전히 한국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갖고 있으면서 제주도 사태에 직접 개입했던 것이다. 한편 8월 초순 김달삼, 강규찬 등 무장대 중요 지휘관 6명은 황해도 해주의 남조선 인민 대표자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제주를 탈출한다. 김달삼이 그렇게 제주를 떠나자
후임 무장대 사령관이 된 사람은 당시 28세의 이덕구 일본의 인명관대를 나와 조선중화학원 역사교사로 재직하다가 입산한 무장대 핵심 인물이다. 이제 무장대는 장기적인 전투 준비에 돌입하기 시작했다. 부대를 정비하고 9월 초부터 진압작전을 시작. 맹렬하게 무차별적인 강경토벌전에 돌입한 송효찬 제9연대장은 10월로 접어들면서 더 본격적인 공세를 벌여나갔다. 정부 수립이 진행되는 동안 일시토벌을 중단했던 군인과 경찰을 앞세운 이른바 토끼몰이식 소색작전. 이 작전은 죄 없는 주민의 수많은 희생을 불러왔다. 이후 1948년 10월께부터 이듬해 3월께까지 제주도는 온 섬이 지하처럼 캄캄한 감옥이었다. 섬의 미래는 안 보였다. 이러한 섬의 운명에 제주 주민들이 직접 손을 들어 결정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1948년 10월 경비대 총사령부는 제주도 경비사령부를 신설, 토벌 작전을 더욱 강화했다. 사령관에는 제5여단장인 김상겸 대령,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이 붙들려 갔고 사람들이 사라졌다. 섬은 학살터, 비명의 공간으로 휘청대고 있었다. 군은 한라산 일대에 잠복하여 천인 공노할 만행을 감행하는 매국 극렬분자를 소탕하기 위하여 10월 20일 이후 군 행동 종료 기간 중 전도 해안선으로부터 5km 이외의 지점 및 산악지대의 무허가 통행금지를 포고함. 만일 차 포고에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그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 이유 여하를 불구하고 폭도배로 인정하여 총살에 처할 것임. 1948년 10월 17일 전과에 열을 올리던 송효찬. 그는 이윽고 자신의 명의로 포고문을 발표한다. 해안선으로부터 5km 이외의 지점이라면 제주 지형상 해안마을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중산간 마을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 포고를 무시하는 자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폭도로 인정하고 총살에 처한다는 것이 아닌가. 중산간의 들판이나 마을 안이나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발포하겠다는 무시무시한 작전이 세워진 것이다. 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통행을 금지한다는 것은 아예 집에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닌가. 주민들의 두려움은 말할 수 없었다. 송효찬은 서청단원까지 군에 편입시켜 특별 중대를 만들고 그들에게 누구도 간섭 못할 권한을 주었다. 미군이 조종하는 연락기는 중산간 지대로 피신한 제주도민을 체포하거나 학살하는 데 이용됐다. 불태워 없애고 죽여 없애고 굶겨 없애는 삼진작전이라는 끔찍한 대량 학살 작전이 전개된 것이다. 삼진, 삼광. 이것은 일본이 중국인을 상대로 저질렀던 작전이며 대량의 살상을 떠올리게 하는 용어가 아닌가. 한라산은 무장대의 근거지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의 피난처가 되었다. 그때 그 한라산은 1987년 4.3 장편서사시 한라산을 쓰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감옥에 간 시인 이산하의 그 시처럼 일자무식한 사람들도 하나둘씩 식량 보따리를 싸들고 산으로 들어갔던 산이었다. 피를 묻고 살을 묻고 뼈를 묻는 혹한의 한라산이었다. 산으로 간 사람들과 해변서 마을로 간 사람들, 중산간에 있는 사람들의 삶, 어느 하나 안전할 수 없는 세월이 시작된 것이다. 송효찬의 포고문이 발표된 다음 날 제주도 해안은 즉각 봉쇄된다. 이 작전을 수행하기 전 토벌대는 섬의 유지들을 일제히 검속한다. 제주읍은 싸늘한 공포에 휩싸였다. 법원장이 연행되고 신문사 편집국장, 제주중학교 교장 등이 총살된다. 11월 초순께는 주로 제주 출신인 구연대 장병 100여 명이
군사재판도 받지 못한 채 처형됐다. 한편 이 시기 미국과 대한민국 정부가 초긴장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제주 초토화 작전을 앞두고 제9연대를 지원하기 위해 제주로 출동명령을 받은 제14연대가 돌연 여수에서 총부리를 돌려 제주도 출병을 거부한 것이다. 이른바 10월 19일의 여순 사건이다. 군 당국은 10월 20일부터 해군함정 7척을 동원, 제주와 육지와의 뱃길을 막았다. 또 제주도 포구의 모든 어선에 대해 바다로 나가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이로 인해 제주도는 상당 기간 육지와 단절돼야 했다. 며칠 만에 여수, 순천을 진압한 정부는 이제 제주도에 대한 진압작전의 고삐를 더 쬐어왔다. 여순 사건에 직접 개입했던 미군도 제주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주시했다. 미군 고문관은 진압작전에 참여한 모든 부대를 돌면서 작전 계획을 수립한다. 여순 사건 진압과 더불어 제주도를 향해 정부는 무조건 진압을 명했다. 이후 섬은 휘몰아치는 피바람으로 아비규환 그 자체였다. 한편 송효찬 제9연대장은 제주도 경비사령관인 김상겸 대령이 예하부대인 여수 14연대의 사건의 문책을 받아 해임되자 제주 도경 비사령관까지 맡아 해군 함정도 자신의 지휘 아래 두는 진압군의 총책임자로 등장한다. 로버츠 준장은 참모총장 최병덕 대령에게 해안경비대의 순찰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자 잔당이 제주도와 남해안의 작은 섬으로 피신하는 징후가 있다며 정찰과 경계를 강화해 문제가 될 대규모 집결을 막아야 한다는 전문을 보낸다. 섬의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사람들의 가슴은 더욱 타들어가야만 했다. 누구에게 기대해야 할 것인가? 한라산과 오름자락 아래 사는 사람들의 심정을 헤아려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인간은 정말 무력하기만 했다. 이 시기 무차별적으로 끌려가던 주민들의 상황은 가지가지였다. 5월부터 10월까지 검질 매러 갔다가 혹은 보리 베러 갔다가 잡혔다느니, 초올 베러 들판에 나갔다가 끌려갔다느니, 조를 수확하던 중 휩쓸려 갔다느니 눈만 뜨면 불안한 이야기들이 마을을 떠돌았다. 10월 말경 무장대는 주로 경찰지서나 면사무소 습격 또는 우익인사나 경찰 가족을 지목 살해했다. 무장대의 보복전 와중에 죄 없는 주민들이 희생되기도 했다. 송효찬은 이 무렵 제9연대 병사 17명을 공산주의자 세포 혐의로 체포해 이 가운데 6명을 처형했다. 이어 애월면 고성리 부근에서 제2차 작전을 벌여 135명을 사살한다. 또 제9연대는 교래리 부근에서 경찰 민간인과 합동작전, 하루 동안 무려 130명을 사살했다. 토벌대는 중산간에 사는 모든 주민이 무장대에게 식량과 물자를 제공한다는 전제 아래 민간인을 폭도로 몰아치가며 무차별 학살한 것이다. 해안에서 5km 이외 지역을 적성지역으로 간주하고 사살한다는 송효찬의 10월 17일자 포고는 그렇게 충실히 이행되었다. 이것은 명백한 대량 학살 그것이었다. 이날 이후 뜻밖의 죽음이 자고 나면 즐비했다. 당시 토벌대는 중산간에서 잡혀온 청년들을 고문 취조하며 명단을 불라고 강요했다. 고문에 못 이긴 청년들이 아무 이름이나 대는 바람에 애먼 사람이 희생당하기도 했다. 한 청년은 과학지리로 속에 간 형의 이름을 부르자 우리 형입니다 라고 말했다가 끌려나와 희생됐다. 또 한 청년은 너 빗개서 봤지? 빗개라 함은 토벌대의 진입을 감시하는 보초를 말함. 언급결에 예
빗게를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빗게는 바닷고기로서 상어의 일종. 라고 대답한 탓에 끌려나왔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다. 소년들은 사태 내내 마을을 지키기 위한 망을 봐야 했다. 돌담 사이로 빗개를 서다가 노란 개 온다, 검은 개 온다 라고 소리치거나 나팔을 불기도 했다. 노란 개는 군인, 검은 개는 경찰. 어머니와 아들이 동시에 경찰서에 끌려가 벽 사이로 비명을 들어야 하는 고통도 이어졌다. 가장 괴로웠던 것은 남의 매 맞는 소리에 애간장 녹던 일이었다. 지서 안에서 터져나오는 비명에 귀마가는 일이 한두 번 아니다. 사람이 실신해서 정신을 잃어야 그 매질은 끝났다고 하는 고문이었다. 숨어서 전전긍긍하던 청년들은 너무나 젊은 것이 죄였다. 어떤 경찰관은 눈이 큰 걸 보니 복도같이 생겼다 하며 젊은이를 끌어내기도 했다. 안 그래도 토벌대에게 당시 제주도는 유배지나 다름없었다. 그들은 이국적인 제주의 독특한 방언을 이해하지 못했다. 토벌대에게 비친 제주 사람은 언어 소통도 안 되는 낮은 생활 수준의 이질적인 존재였다. 토벌대가 나타난다 하면 마룻장을 뜯었다가 그 속에 들어가야 했고, 토벌대가 명단을 부르면 불려나와 초주검이 되도록 매를 맞다가 결국엔 총살을 당했다. 어떤 때는 이성 잃은 토벌대가 주민들에게 직접 자기 집에 불을 지르게 했다. 쿵쾅쿵쾅 하던 주민들의 가슴은 그럴 때마다 새까맣게 타들어가기만 했다. 해변 마을로 가라 해서 내려가면 복도 마을 주민이라며 툭하면 끌려가 고문을 당해야 했다. 먹을 것이 없어 밀껍질인 밀기울을 갈아 범벅을 해먹던 비참한 소개 생활이었다. 소개. 이 말은 공습화재 등의 피해를 적게 하기 위해 한 곳에 집중해 있는 주민 또는 건조물을 분산 철거시키는 행위라는 사전적 의미였으나 제주에서는 토벌대가 중산간 마을을 무장대와 격리시킨다는 전제 아래 모든 집들을 불태우고 주민들을 강제로 해안마을로 내려오게 한 것을 말했다. 중산간 마을 주민들을 해변마을로 소개시키고 해변마을에서는 주민 감시체제를 실시함으로써 무장대의 근거지를 없앤다는 것이었다. 일부 중산간 마을의 경우 소개령이 채 전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토벌대가 마을을 덮쳐 가옥을 방화하고 주민들을 총살하기 시작했다. 섬의 공동체는 위태했다. 서로가 서로의 목숨을 보호해주지 못했다. 시인이 꽃으로 노래했던 것처럼. 시부모의 비참한 최후, 그해 겨울과 이듬해 봄. 누구 하나 변호해주는 사람 없는 그해 그 거리에는 피 묻은 얼굴들이 외면당하던, 모두가 모른다고 침묵만 범람하던 거리. 그 거리에는 어제까지만 해도 나와 함께 빨래하던 사람도, 낫과 홈이 빌려 쓰던 사람들도, 아침에 인사를 나눈 사람들도 나를 모른다고 해야 하던 거리. 그 거리에는 쇠 비름꽃 끈질기게 피어난다. 김명식의 쇠 비름꽃 중에서. 섬은 공포로 질려 있었다. 한때 옛 조상들이 죽을 둥 살둥 한 반역의 목숨만 압송해 보내던 유배의 섬. 제주도는 극한 운명에 처해 있었다. 중산간 마을의 목숨은 한 치 앞도 예견할 수 없었다. 캄캄한 바다는 끝없는 재앙에 몸을 뒤쳤다. 끝내 제주섬은 곧 광란의 바람이 거칠게 휘몰아칠 자세를 하고 있었다. 지독한, 더 지독한 지옥불이 덮쳤다. 여기까지 읽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